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꼭두 새벽에 뭐 하는 거냐, 이거. 8시밖에 안 됐어요. 이게 8시. 그에 따르면,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아까 그 누구? 그 경화의 얼굴 누구? 김호성 교수. 예, 그에 따르면 고 김지겸 박사, 이 김지겸 박사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랬죠? 경화선사 생년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1946년으로 곤도박질 치신 분이 이 김지겸 박사죠. 예? 그리고 민영규의 복기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두 분 교수가 경화의 삶 전체를 예리중행 즉 입전 스스로 평가를 해요. 왜? 뭐 그분들도 경호선사를 다 숭배하고, 예, 그러는 입장에서 보면 예리중행이 제일 편하잖아요. 예리중행 입전 스스로. 이는 제도권 내에서 경호가 했던 건설적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 제도권 나에 여기 볼까요? 제도권이 불교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경어의 면목 즉 상승과 하강의 길을 둘 다 걸었던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죠. 상승과 하강이 어떤 게 상승이고 어떤 게 하강인가 걸었던 경어의 이중성이나 여기에도 사실은 트릭이 숨겨져 있죠. 언제는 조실로 받았다가 언제는 그냥 아주 마종이다 악마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 전봉준 때문이죠. 이중성이나 상승의 길을 배진했다가 하강의 길로 돌아오는 환상의 회양. 경호선사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상승했다 하강한 게 아니고 경호선사는 상승도 하강도 원치 않아요. 다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파라코로 취급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개판으로 행동을 하다가 또 제정신이 들어서 조실로 갔을 때는 또 선승의 입장을 보이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호선사가 살아남는 방법을 구상했어요. 경호선사는 다른 게 아니고 왜?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고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한편으로는 선을 살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교력만 흔들어 놓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라는 그 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고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남길 수 없어서 영호당한테 그 편지를 주고 내가 이 지필목으로 남긴다라고 써요. 그 서간에. 슬프죠. 그것도 영호당이나 되니까 감당할 수 있었지. 영호당 아니면. 영호당 아니었으면 경호선사가 또 감당하기도 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호당 하면 우리나라 대석학이잖아요. 그분이 꼭 부처가 되고 싶었어요. 꼭 부처가 되고 싶었어. 꼭 부처가 되고 싶었어. 근데 됐어, 못 됐어. 못 됐지. 안타깝죠. 가장 많이 노력했던 분,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분이 영호당인데 그 서간에 뒤에 서간에 안 나올 거야. 따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거기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호선택 공부받으러 삼수갑산까지 왔다가 급히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누구요? 그 영호당을 뭐라고 부르죠? 청조, 파랑새라고 불러요. 아이고, 어떡하냐. 다 운명이. 가장 안타까운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나는 항상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했으면 이 경호선사를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동양이랬죠. 전주 동고사 출신, 그리고 경호선사를 그 전봉준 장 그 관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영호당 박한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명하지. 속상. 어찌됐건 경호선사는 다시 환상으로 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회양이 온전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김호성 교수님도 쓰느라고 애는 많이 썼는데
이렇게 그냥 얽어매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김호성 교수뿐이었겠습니까? 저도 앞에 있는 논문들이 다 얽어매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뭔가가 흐릿하니까 안 보이니까. 에이?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정말 또 말하지만 2017년 1월을 김태준이라는 우리 회원이 아이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송경어를 친 게 아니라 그냥 송두옥이를 치니까 그냥 전봉준이가 딸려 들어와 막 그냥 그물 안으로 딸려서 막 오마이 카드 그게 다 운명이 아닐까요? 제가 이 찌들찌들한 나이에 세상에 57세에 동대를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마이 갓. 전 역사의 한 순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이러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겁니다. 땡큐. 여기에 입전수술 삼수갑산으로 갔다면 기영호 선서가 묻으려고 활동했던 남쪽 중생들을 역시 아직 제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쪽도 아직 못했는데 묻으려고 삼수갑산으로 가. 아니 또 그리고 또 북녘이 조금 좀 넓어요. 그 중에서 그냥 기어서 그냥 삼수갑산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냥 아이고 어쩌냐.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이 간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상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삼수갑산에 상체가 있었던 것 중에 또 거기에 보태잖아요. 한일합방이 되는 바람에 그냥 가안계에서라도 어떻게 부부적거리려고 가안계에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 효도하는 예의도 좋고 이 동무들도 좋아서 그냥 여기서 한번 있어볼까라고 해갖고 내가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고 쓰시는데 그거를 못 놔둬 6년간 버티다가
한일합방 되면서 갑산으로 더 들어가시잖아요. 응? 그 갑산 가서는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지. 응? 아이고 속상해. 그래가지고 남쪽 중생들 역시 아직 제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굳이 국방의 고원까지 가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도 제가 지적을 아니 이 김호성 교수가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김호성 교수요 나요. 난 이거 김호성 교수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쳐. 김호성은 윤 대표의 은둔이나 도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김호성은 입전수수가 곧 은둔일 수 있다라고 제3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또 그냥 억지로 꾸며대는 거죠. 왜? 은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은둔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 왜 은둔을 해? 경호선사가 뭐 때문에? 뭘 잘못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은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썼어? 입전수수가 곧 은둔이다라는 이꼬를 입전수수와 이꼬를 시키잖아요. 은둔하고. 근데 입전수수도 그래요. 입전수수가 은둔은 아니에요. 왜냐? 입전수수라는 게 뭐예요? 저작거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작거리에 손을 들이우고 입천. 입은 들립자고 전자는 저작거리 전자잖아요. 점포. 그 다음에 수수는 들이울 수. 또 뒤에 수는 손. 저작거리에 손을 들이우다는 것은 꼭 은둔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생들 속에 파묻히다라는 뜻인데 그게 그 은둔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삼국유사를 끌어와가지고 피은이라는 편목이 따로 있듯이 은둔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둔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삼수갑산과 결합시키면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에 대한 것을 정당성을 이 김호성 교수는 주로 그 은둔과 입전수수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이루주행 입전수 다 했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경호선사를 살리기 위한 우리 후학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년의 경호에게는 교단에서의 역할이 다했다는 자각과 이것도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만년의 경호가 교단에서의 역할이 다했다라고? 무슨 역할 다했는데 안 다했지요. 그거를 또 이제 또 그 박재현 교수가 또 그 자리 물려주기를 위한 그거라고 했잖아요. 자리를 물려주고 떠났다. 근데 경호선사가 그 선석에 대한 얘기는 써요. 13편에. 근데 어쨌든 경호선사가 나는 뭐 교단에서 역할을 다 했으니까 떠난다라는 거는 영퍼죠. 나는 자각 안 했어요. 자각하지 못했어요. 왜냐 경호선사는 뭐 내가 대중을 막 지도하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게 다 끝났으니까 나는 가야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자각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스스로 시비와 폄훼와 같은 시비도 경호선사가 끔찍하지 않아요. 폄훼도 끔찍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써있잖아요. 김태읍의 인간경호에 경호선사라는 그 인물 자체가 누구에다가 굽신거리거나 굽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시비와 폄훼 같은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천만에요. 그것도 영포지요. 라는 개인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다 몰라서 하는 얘기요. 게다가 삼수갑산이라는 지역에서 본다면 경호가 입전수수라는 중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지극히 정말 죄송하고 애람떼지만 몰라서 다 그랬던 거죠.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했어요. 경호선사에 대한 그 삼수갑산에 대한 것을 좋은 쪽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하셔서 어쨌든 그 후학을 해서 책임은 다 하고 계셨어요. 상대적으로 경호가 활동했던 남쪽에서는 은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쪽에서 북녘으로 간 거는 은둔이다라고 남쪽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모든 잡다한 것은 이제 다 덮어두고 이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은 못했겠습니까? 이 전봉준 장군 나타난 뒤로는 경호선사에 대한 논문이 단 한 편도 안 나타나요. 지금. 왜냐? 이 너무나 다 까발려져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이 그 비밀에 쌓였던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서 다 그냥 제가 다 폭로를 하나 봐요. 다 폭로했어요.
폭로 전부 다. 이거 폭로하느라고 제가 2017년 17년 이후로 이 조계사 역사기념 가서 발표를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하고 계속 논문 내고 계속 이래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경화선사에 대해서. 왜? 이 비밀로 숨겨져 있던 뭐뭐라 카더라 하는 게 다 없어져서 이더라라는 진실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어디 경화선사를 훑어낼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입들이. 그래서 멈추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지난번에도 뭐 누가 고영석 교수가 보냈는데 무슨 경화선사에 대해서 연구해 본다고 누가 여자가 대학원에 들어왔다는데 가면은 홍 박사가 쓴 거 다 완전히 섭렵을 해서 완전히 그냥 박사가 돼야지 쓸 수 있다는데 하루 왔다 가버렸어요.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 이 경화선사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거는 감히 어불성설이죠. 왜냐? 자기가 경화선사만큼의 그런 수준을 갖춰야지 무슨 폄훼를 하건 비판을 하건 하지. 에? 선의 선자도 모르고 수행 한 번도 안 해본 자가 이걸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역이에요, 성역. 예. 말했잖아요. 누구예요? 영호당 박한영. 얼마나 영호당 박한영이 선생님 경화선사를 이게 이 생불로 모셨으면은 그 힘든 삼수갑산을 3번이나 가시고 그 힘든 묘양산을 가서 모셔다 드리고 해보려고. 그래서 경화선사가 슬피 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노파가 슬피 울기를. 그 시 11번째 서간인가 보면 눈물 나지요. 영호당에게. 경화사는 근데 생태적으로 눈물이 많았고 또 마음이 되게 여렸던 것 같아요. 뭐야 만공스님이 쓰기에는 무섭게는 호랑이를 능가하고 악하게는 무엇이었지? 선하게는 부처님을 능가했고 악하게는 호랑이를 능가했다라는데 그렇잖아요. 호랑이처럼 무서운 그런 거를 보였겠지만 마음이 이건 뭔 애기도 아니고 말도 못하게 여리여리해서 아이고. 그래서 이러한 주장 역시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을 당시에 우리 후학들의 추측성 연구에 접근, 그 추측성 연구의 접근으로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추측성 연구에서 다 나를 비롯하여 누구나 그 후학들의 추측성 연구에 접근을 해왔다는 자체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조차도 안 해보는 인간들도 있지만 경화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연구 논문에 접근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경화선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 접근 불가죠. 접근 불가고 경어집을 통째로 다 읽고 이해하고 수행을 해보고 이런 정도가 돼야 경화선사를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해보라도 되지. 그런지 못한 상태에서 경화선사의 경자를 꺼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우리가 경어집을 선시를 다 읽어보면 거기에 다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을 때는 어수룩한 면이 많이 있었었죠. 그렇지만 항상 의문점은 있었죠. 왜 이렇게 경화선사가 왜 파라코처럼 행동을 했고 경화선사가 왜 삼수갑산으로 갔고 경화선사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라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곡기를 끊으시고 나는 경성 땅을 밟지 않는다.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경화선사는 왜 조계사 앞마당에다가 승복을 벗어놓고 갔을까? 어디를 가셨을까? 어이가 없었어. 모든 것이 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발표져서 좋고 이것이 좀 더 조계종에서 종단 차원으로 해서 이걸 역사적 증명을 아주 가깝게는 여기 그 제적부 뭐죠? 행안문가 거기 가면 경화선사의 아버지 송두억의 족보가 있답니다. 그것도 찾고 송희옥이도 찾고 송헌옥이도 찾고 제가 말씀드렸죠? 송희옥, 송두옥, 서헌옥이가 다 형제지간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송두옥은 경화선사 아버지 전봉준의 장인, 그 다음에 송희옥이는 경화선사의 작은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서실장으로 써먹기가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송헌옥이는 벼슬아치요. 그 손주가 송용호라고 있어요. 그 송용호라는 분은 왜 연락이 안 돼? 그렇게 내가 송용호라는 분을 찾고 싶은데도 누구 하나 연락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송용호. 얼굴 용자던가 그 호자는 클 호자 같았었는데 김상기 박사가 쓴 그 경화선사 아니 전봉준 이야기에 있잖아요. 조선일보인가 연재한 거기에 송용호가 있어요. 지금도 연락이 되신다면 누구라도 송용호 좀 연결시켜 주세요. 근데 그분도 할아버지가 됐던 것 같은데 가셨을 수도 있겠죠. 송도, 송이요, 송헌옥 이분들을 족보에서 찾아내고 거기서 좀 더 저기를 하고 그러나 만년의 경호에게는 교단에서의 역할이 다했다는 이거 했지? 뭐야 이게 뭐를 했다는 거냐. 가치가 충분하다고 그렇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져서 경화선사의 삼수갑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는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 두 위대한 인물이 구한말 시대를 잘못 만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비극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후학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픈 비화를 접하고 있는 현 시점이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봉준 장군의 그 자손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전봉준 장군은 그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후학들이 이러한 시대적 비극적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한국 선불교를 지켜내고자 했던 중흥조 경허선사와 세계적 문화유산인 동학농민혁명의 사발통문의 주동자 전봉준 장군의 두 위대한 인물의 행적과 업적을 추적하여 그 당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사회 있잖아요. 제폭구민, 보국안민 두 가지죠. 그래서 두 지도의 자의 역경과 고난을 살펴보고 이 사발통문도 만든 사람이 누구랬죠? 경허선사, 학원서. 특히 대중의 경허선사 삼수갑산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를 이곳에서 드러내보고자 한다. 무엇이 있을까요? 경허와 삼수갑산의 경허와 전봉준의 세속 인연 관계성.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세속적 인연 관계는 먼저 경허선사의 아버지 송두옥과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으로부터 비롯되는 바 한 고향 마을에서 그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경허선사는 전창혁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결국은 자식을 낳는 사이가 됐죠. 그러니까 경허선사 아버지와 전봉장군 아버지가 서로 친해가지고 나중에 크면 자식을 낳아갔자 했는데 경허선사 아버지가 그 우라병에 걸려가지고 재산을 다 뺏기는 바람에 물레방아 하나 댕겨놓고 천석군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병이 나서 경허선사 8살 때 돌아가시죠. 그 이후에 경허선사가 이제 그 전창혁이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결국은 나중에 크면은 혼사를 나누자 해서 커서 이들이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19살 그리고 이 저기 전봉준 장군 부인이 몇 살? 23살 됐을 때에 4살 차이거든요.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거기 그 혼사의 날짜, 태길, 뭐 신랑의 오치수, 연길, 의제 아시죠? 연길과 의제를 보내오니 라고 한 그 서간 어디서 봤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그냥 가야지. 그 서간이 경허선사가 쓴 거예요. 25살 때. 그래가지고 혼주가 돼가지고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한테 전봉준 장군 아버지한테 보낸 그 서간이 또 공교롭게도 이게 발견이 되죠. 2027년에 26년에 그 인터넷에 떴다가 그 연구를 해보려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27년에 다시 나타나서 그거를 사러 어디로 온다 그랬죠? 인사동에를 제가 온다 그랬죠. 범진 스님이 나오셨다가 인사동에 그 옥션에 떠서 제가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구입을 했죠. 현금 주고 구입했는데 어쨌든 이게 다 이렇게 그 퍼즐이 맞춰 들어가듯이 이렇게 된 거라 대단해요. 급물살을 타고 막 그냥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네. 1. 경화선사와 전봉주는 전주 우동리 동양이다. 말은 우동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봉주는 봉상면 9mm. 바로 옆동. 경화선사의 고향은 경화집에서 기록한 전주 자동리가 아니고 김태우의 인간 경화 평전에서 포기한 전주 우동리로서 그동안 우리가 경화선사의 고향은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것은 전주 자동리가 실존하지 않는 허명으로 결국 경화와 전봉준이 천안배부록의 관계성도 5년 동안 이 고향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이 고향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전봉준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은 영퍼였죠. 전봉준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 우동리 찾다가 이 전봉준이 걸려 들어온 거예요. 우동리인데 우동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송두옥이 우동리에서 유명하다 그랬는데 그냥 송두옥을 치니까 그냥 뜻밖의 그냥 전봉준이 걸려 들어온 거예요. 우동리 찾다가. 대단하죠. 경화선사의 고향은 우동면 구암리예요. 정확하게. 옛날에는 우동면 우동리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거는 구암리. 그 거북이가 있어요. 성인이 출연한다는 거북바위가 있어서 이게 거북구자예요. 바위 암자고. 그래서 구암리. 지금은 구암리가 있다가 이 원구암리로 바뀌었죠. 이 원시배지라 해가지고 경화선사 고향은 원구암리예요. 그리고 또 구암리가 또 있어요. 원구암리 옆에 구암리. 지난 2017년 1월 나오죠. 우연히 1월 9일 우연히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사석 인연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경화선사의 고향이 김태읍의 인간경의 평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동리가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도 제가 역사기념관에서 발표하다가 알게 돼요. 귀신 신들린 것처럼 탁 보이는데 헛탁 우동리가 뜨는 거야. 내 눈에 우동리가 떠버렸으니 이거는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발표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냥 우동리를 치니까 우동리가 나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됐다니까요. 누구의 도움으로? 천우 신초 호법 신장 의 도움으로 또 천우 신조의 도움, 조상님들의 도움, 호법 신장의 도움, 부처님의 가피 뭐냐 다. 경화선사의 고향은 자동리가 아닌 우동리로 본다. 본래 전주군에 있었어요. 1935년 10월 1일 이후는 완주군으로 바뀌어요. 전주군이. 그래서 우동면 지역으로 일제시대 때 1913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그랬죠.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서 경화선사 고향마을 구암리와 원래 구암리가 있어요. 구암리와 통정리, 신성리, 창리, 야산리, 구봉리, 서당리. 이 서당리가 경화선사가 그 서당을 다녔던 곳이에요. 전봉준이랑 같이, 여동생이랑 같이. 이웃한 전봉준 장군의 고향마을 봉상면 9mm 나오죠. 바로 옆 동네. 걸어서 10분. 일부와 창덕면의 월산리, 일부와 익산군 우범면의 덕동, 한덕리 각 일부를 붙어요. 익산군 나오죠. 제 고향이 익산군 왕국면, 광암리, 상암부락. 바로 익산군도 바로 있어요. 특히 왕국면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전봉준 장군 고향 봉상면의 봉자와 경화선사의 고향 우동면의 동자를 따서 봉동이 돼서 지금은 봉동읍이 있어요. 그게 봉동면이 됐다가 지금은 봉동읍으로 승격을 해갖고 봉동읍 원구암리. 그래서 재편했다는데 또 인터넷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뭐가 원구암리가 없네요. 있어요. 봉동읍 원구암리 2번. 아까는 같은 동양인 우동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갈라져 있죠. 전봉준 장군의 고향은 봉상면 9mm. 정확하게 말하면 봉상면 9mm. 지금도 있어요. 경화선사 전봉준 장군이 13세까지 살았던 그 고향 그 집터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이렇게 대나무 밭으로 덮어놨어요. 그 마을 이름도 있어요. 뭐더라?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 동네 가면은 그 벽에다가 전봉준 장군을 다 그려놨어요. 제가 그때 말했죠. 우연히 봉상면 9mm 그 동사무소 경로당에 들렸다가 그 살아있는 증인을 만나서 그 증인이 글씨도 줬어요. 저한테. 저만 간 건 아니고 또 누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경화선사의 고향마을과 고향마을인데 태어난 생가는 아니고 10개월 핏덩이 때 왔던 곳. 그래서 13세까지 거기 살다가 다시 가지요. 정읍 뭐 조소리 마을인가 무엇이었지 소금리라는 어디로 가요. 소금동 경화선사의 고향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는 구미리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전봉준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첫째는 전주 구미리설이 있어요. 이거는 있다니까요. 전주 구미리설. 누가? 김상기 박사. 완주 봉동이요. 지금 완주 봉동.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태인현, 감산면, 개봉리, 강병면, 황세열로 이주하였다는 설과 이거는 이제 그 황세열로 이동 13세 이후 이사했어요. 여기서 구미리에서. 그리고 일찍이 김계남, 송이옥과 함께 전주군 봉상면 지금의 봉동리에 한때 이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봉동면 구미리. 봉동리가 구미리예요. 옛날에는 리가 작았다가 이렇게 그 개편을 해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이유는 구미 성인출 나오죠. 구미리 성인출. 성인이 출연한다는 그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경화선사 아버지가 전봉준 장군 아버지 전창에게 그걸 꼬셔요. 야 여기서 성인이 태어난대. 그러니까 너 빨리 걔 봉준이 데리고 빨리 와 라고 해서 온 게 10개월 때인데 경화선사 아버지가 참 대단한 거는 거기 구미리가 성인이 출연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아들 경허 데리고 그리 살을 일이지 그거를 전봉준에게 내줍니다. 오 마이 갓. 그런데 결국은 뭐 사위가 됐으니까 사위가 그래서 너 빨리 와라 이래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는 그것이 이 구미 성인출이에요. 구미에서 성인이 나온다는 참위설 도참삼위설이죠. 이리라고 전봉준 장군의 처속되는 동학진영에 항중진이 있었던 송헌옥의 아까 말했죠. 송이옥, 송두옥, 송헌옥의 손자 송용호의 전원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정원도 하고 또 김상기 박사가도 써놓고 뭐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답사도 했고 거기 마을에 가서 어른 95세 먹은 어른한테 직접 듣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봉준 장군에 내려돼서 전봉준 장군 연구자래요. 그 어르신이. 어르신 모시고 같이 갔죠. 그러니까 봉상면 구미리설 하나 그리고 둘째는 태인현 산해면 동공리라는 설이 있다. 이처럼 전봉준 장군의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려서 태어난 이곳을 떠났다니까요. 어려서 10개월에 정확하게 10달. 나는 태인현 산해면 동공리에서 살았다는 설이 있고 한때는 후일 젊은 시절 동학의 지도자 김대년과 송이옥과 함께 전주 봉상면 구미리에서 살기도 했다는 전하는 것. 아까 말했죠. 이거는 이 송이옥이 내가 거기 살았으니까요. 경화선사 고향 마을에. 그리고 김계남이도 거기가 살았거든. 그래서 셋이가 올렸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전봉준 아니 누구요? 대원군에 그 밀사 갔다 오잖아요. 거기요. 내려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에이크. 문자의 견해는 전봉준이 김계남, 송이옥과 더불어 전주, 현재 완주군 봉동읍, 봉상면, 구미리로 이사를 하는데 봉황이나 거북동은 모두 제왕의 출현을 상징하잖아요. 봉상면. 이름도 세요. 거기는. 봉황봉자에다가 날개상자야. 그 다음에 구미리도 마찬가지죠. 거북구의 꼬리. 거북의 그 꼬리가 어디에 갔다가 그 꼬리가 들이고 있죠? 만경평화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구미리가 가깝죠. 거기서. 그래서 경화선사의 고향마을 거북바위가 있는 우동면도 마찬가지예요. 두 거북이야. 우동면, 우동리는 진짜 거북바위가 있죠. 거북바위가 있고 우동면 구암리에서 경화선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우동면 구암리 사진은 있어요. 우동면 구암리 사진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더라 라고. 그죠? 여기서 자릅시다. 사진 좀 찾아봐야 돼. 사진.